첫 번째, 우리가 왜 러우전에 주목해야 되는가. 1000일이 넘었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전쟁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어떤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왜 러우전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첫 번째에서 보여드리고요. 두 번째는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전쟁은 러시아가 이겼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이기지 않았다라고 아직까지도 나오는 여러 유튜브와 방송들이 있고 외신이 있지만, 이 전쟁은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러시아가 이긴 전쟁입니다. 왜 러시아가 이겼는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이끌었던 젤렌스키 전쟁의 한계 몇 가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의 이 시기를 왜 우리가 신냉전으로 부르면 안 되는지, 왜 미중 패권 경쟁으로 볼 수도 없는지에 대해서 6개의 짤막한 강좌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신냉전, 미중 패권 경쟁, 이게 입에 많이 감기니까 이게 참 뭐 안 쓸 수 없는 표현인데,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사실은 사회과학적으로는 신냉전처럼 미중 패권 경쟁은 사실 더 올바르지 않은 표현이라고. 왜냐하면 미중이 패권 경쟁이 하느냐 안 하느냐 알기 위해서는 먼저 패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패권이 도대체 뭐냐라고 표현을 했을 때, 패권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는 우리가 로마를 생각해 볼 수 있죠. 팍스 로마나입니다. 패권은 첫 번째 무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만 패권을 갖습니다. 우리 냉전 시대 때도 소련이 패권을 가졌던 건 사회주의 국가에서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었고, 미국이 패권 국가였던 건 또 압도적인 자유주의 진영에서 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이 있어야 되지만 그냥 힘 있다고 패권 국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깡패 국가죠. 깡패국, 우리가 팍스 로마라고 그러죠. 팍스가 뭡니까? 피스, 평화. 로마의 깃발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다는 그 얘기는 안전을 보장해줘야 돼. 그게 패권 국가죠. 조폭 두목이 힘이 제일 세, 싸움 제일 잘해야 돼요. 물론 뭐 이제 싸움을 제일 잘해서 조폭 두목이 됐더라도 더 중요한 건 그 싸움을 잘해서 애들을 계속 쥐어 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지 밑에 있는 부하들의 안전을 보장을 해줘야죠. 그게 패권 국가죠. 그래서 이 패권,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가봅시다. 무슨 중국이 패권 국가예요. 중국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구상에? 중국은요, 위에는 러시아예요. 더 무력이 더 세요. 이쪽은 인도야. 이쪽은 싸워서 졌어. 베트남이야. 이쪽은 북한하고 우리예요. 어느 국가가 중국에 의해서 안전을 보장받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패권이라는 용어를 쓰기조차도. 미국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는 냉전 시대 땐 자유주의 진영의 국가들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장을 해줬고, 탈냉전 시대에는 세계 경찰로서 전 지구의 질서를 보장을 했다면, 지금은 그게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미 패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디까지 흔들렸느냐? 두 가지죠. 하나, 미국이 직접적으로 고강도 지상전을 할 수 있을까? 야,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졌는데 할 수 있을까? 대리전을 했는데 거기서도 깨지네? 그 다음엔 질문이 뭐겠어요? 해구사는 될까? 해구사는 될까요? 러시아가 발트 3국을 쳐들어가면 과연 발트 3국을 위해서 미국이 핵을 쏠까? 나토에 그렇게 돼 있다고? 시대를 읽으셔야죠. 시대를. 두 번째, 패권국이라는 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보죠. 우리 학교 다닐 때, 요새는 안 그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지만, 학교 다닐 때 맨날 얻어 터지고 공부도 못하면 찌질이라고 하잖아. 그럼 패권은 뭐냐? 싸움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하면 탐먹는 거예요. 체제가 우월해야 됩니다. 패권에선 체제가 우월하지 못하면 그 패권국은 버틸 수가 없어요. 로마가 왜 패권국이었어요? 로마라는 건 도시예요. 그런데 모든 지중해 사방이 자기를 로마인이라고 했습니다. 왜? 로마인이 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자유주의정에 있는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뉴요커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체제의 우월성. 그 다음 또 한번 가볼까요? 체제의 우월성은 그냥 우리가 체제의 우월성이라고 하지만,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왜 이게 다 나오는 거냐면, 생산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몽고가 무슨 생산 역량이 있었죠. 몽고가 진짜 패권국이 되는 거는 징기스칸 때가 아니잖아요. 중동을 먹었어요. 그리고 중국을 먹는 거예요. 중동의 관계농업 지역을 갖다 장악하고 중국을 장악해서 드디어 생산력에서 뒷받침될 때 패권국이 됩니다. 로마는 카르타고를 먹어야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카르타고를 먹어야 북아프리카와 이집트의 농경지를 장악할 때 로마는 패권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론 역설적으로 로마의 쇠퇴를 갖고 오지만, 스페인 식민지만 먹는다고 패권국 됐나요? 아니요. 그때 스페인이 세계 최초의 제조 강국이에요. 총기 다 개량하는 게 스페인입니다. 섬유산업 넘버원, 영국 산업혁명, 미국 포드주의 적생산 방식. 지금 미국 패권이 왜 흔들린다고 그래요? 메이드 인 US가 없어졌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국은 지금도 몇십 년 전처럼 전 세계 GDP 25%를 만들어요. 근데 몇십 년 전에는 아무도 미국의 패권을 의심 안 했어요. 지금은 다 의심해요. 왜? 옛날엔 25%를 제조업으로 한 거예요. 메이드 인 USA로 한 거예요. 지금은 월가로 하잖아요. 옛날엔 미국 물건 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미제 볼펜 하나 사다 주면 와, 반해서 그냥 난리 나는 거야. 야, 나 미제 볼펜 쓴다? 지금은 미국 돈을 쓰는 거예요.
남의 돈 쓰면서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달러빚 내갖고 쓰면서 김씨 아저씨가 나한테 달러빚 주셨어. 너무 고마워. 평생 은인으로 모시고 살아야지 합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은 앞에서 봤지만 안전보장도 어렵죠. 체제의 우월성도 흔들리죠. 특히 저게 제3세계에는 엄청난 영향을 줬습니다.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지도층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갖다 좋아했죠.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 중에서도 공화당, 민주당 그러면 민주당이 최고였죠. 민주주의의 화신이었죠. 왜? 민주당이 뭘 외쳤습니까? 인권, 민주, 노동 그렇지 않습니까? 제3세계 모범이었어요. 서유럽 좌파와 미국 민주당이 모범이었어요. 근데 미국 민주당이 이건 좋은 방향인지 나쁜 방향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특히 구사회 주권이 몰락하면서 이게 다 흔들려 버립니다. 특히 클린턴 때 완전히 흔들리죠. 노동을 폐기합니다. 실제로. 노동 대신 소비를 선택했죠. 중국을 WTO에 가입시킵니다. 중국이 WTO 들어오면서 중국에 값싼 물건이 들어오게 되고 물가가 안정됩니다. 소비자를 자기로 영역으로 끌어들이죠. 노동은 소비로 바뀝니다. 인권은 LGBTQ로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환경으로 대체됩니다. 자, 근데 이게 뭐 이렇게 꼭 1대1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제3세계는 앞에 건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노동, 비록 독재국가지만 우리도 그랬죠. 독재국가에 살고 있지만 야, 노동자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인권, 민주주의 이걸 누가 부정을 해요? 근데 제3세계는 변화된 민주당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소비? 제3세계는요,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무슨 소비래요? 소비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 야, 서구 니네들이 다 망쳐놓고 지금 우리까지 환경 보호하라고 난리 나는 거죠. LGBTQ? 제3세계 국가들은 여전히 종교가 강한 국가입니다. 이슬람이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든. 예전에는 미국 민주당 하면 여러분 그 케네디가 미국 흑인 선거권 운동을 하잖아요. 아프리카 흑인들이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아프리카에 들어가지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미국 아프리칸들에게 있어서 케네디라는 야! 지금 트럼프나 바이든이 가보십시오. 특히 바이든이라는 민주당, 클린턴. 자, 또 가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USA. 뭐 더 말씀드릴 건 없고요. 100년 전에 미국은 미국인들을 이렇게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교육이 이렇게 쇠퇴했는가? 여러분 약간 생뚱맞을지 모르지만 제조 붕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꾸로 교육이 왜 대중교육이 의무화되고 프랑스 포병과 비스마르크 그리고 일본 우리까지 생각해 보시면 미루어 유추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미국은 붕괴되었고 예전엔 미국을 따라만 가면 우린 다 됐습니다. 서구도 그랬고요. 일본도 그랬고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국가들도 있지만 그게 대세였습니다. 일부 남미 국가를 빼고 또 남미 국가는 그렇게 따라가려고 그러지도 않았고 아프리카는 따라갈 수도 없었고 그런데 그 당시에 냉전과 탈냉전 시대 때 미국을 따르면은 성공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왜? 미국을 따르면 공장이 생기니까. 마샬 플랜의 핵심은 유럽에 공장을 지어줬던 거예요. 일본의 부활은 일본의 공장을 미국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조금 달라요. 수직 계열화하려고 공장을 허락해줬고 중국의 WTO로 막판에 소비자를 위해서 공장을 세워줬어요. 미국을 따르는 국가들이 성장하던 시절에서 이제는 미국을 따르면 안 돼요. 왜? 공장을 뺏어가니까. 공장을 뜯어가니까. 자발적으로 누가 따르겠습니까? 반면 중국, 이때가 패권 국가죠. 한왕조, 한자가 보편화됩니다. 우리나라, 일본 다 뭐 써요? 한자. 자발적 동의가 이루어지죠. 야, 우리도 중앙집권해야겠다. 야, 우리도 관료제 정책시켜야겠다. 일방적인 귀족 중심의 국가가 아니라 이 시대로 표현하면 보통 국가란 말이 맞겠네요. 자, 그런데 아직 중국은 패권이라고 하기에는 안전을 보장해 줄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이해하는데 중국 권위주의 국가예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체제가 우월하지도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건 생산 역량은 뒷받침될지 모르지만 금융 역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몽고가 중동과 중국을 먹어서 농업 생산력을 갖춰서 단순한 유목 국가가 아니라 생산력이 뒷받침됐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생산력을 뒷받침해서 만들어준 게 교초잖아요. 화폐잖아요. 화폐. 스페인의 강력한 제조업과 섬유업, 철강 산업이 받침해줬던 게 피스타라는 스페인의 화폐잖아요. 그게 세계 화폐잖아요. 산업혁명이 뒷받쳐준 게 영국의 은본위제에서 금본위제. 브렌튼우드의 $1에 받쳐준 게 뭐예요? 포도주의적 생산 방식. 근데 중국은 생산 역량은 그것도 아직 의심해봐야지만 있을 수 있지만 뒷받침해 주는데 이 위에 화폐가 없어요. 그 다음 중국 따라가면요, 중국의 전체가 기본적으로 근린 궁핍화 전략이잖아요. 네,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만에 여러분들과 만나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다시 활동을 하겠다 이런 건지는 모르겠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책을 통해서는 다음 책도 지금 이미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작가로서 여러분과 계속적인 만남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광고하려고 나온 그게 아니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었던 책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러우전에 종전 기자 한 명 없는 나라죠. 러우전 기사를 다 우리는 통해서 보지, 러우전 종전 기자 한 명 없는 나라. 러우전에 대한 책도 저 앞에도 굉장히 훌륭한 책이 한두 권 있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조금 좀 어렵습니다. 약간 어려운데, 근데 저희 출판사 사장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아주 좀 읽기 편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면, 우리 요새 책 읽기 쉽지 않은데 꼭 한번 보시면은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이런 뭐한데 읽은 분들이 먼저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꼭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늘 감사하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